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앞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는 설치가 되는 것일까요? 자유한국당과 이른바 보수 세력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좌파 독재를 위한 기구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민변이 공수처를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오늘은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전망하고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법 내용과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법조팀 황춘화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황춘화 기자, 오늘 새벽에 들린 정경심 교수 구속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밝힌 구속 사유는 무엇이었던가요? 네, 법원이 오늘 자정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에서 밝힌 발부 사유는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입니다. 네, 상당히 짧은 편인데요.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는 크게 세 갈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그리고 그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 바로 정경심 교수의 증권 주식 투자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은 사실오해, 법리오해다라고 맞섰고, 반면 이에 대해서 검찰은 통화 내용 등을 PPT로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증거인멸 부분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정 교수는 이미 증거은닉 그리고 증거 위조 교사 혐의가 적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 교수가 추가로 증거를 은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이 부분 역시 아마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은 이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정 교수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CCTV까지 현재 공개가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속된 정 교수가 이 상황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 교수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정 교수의 바로 건강 상태입니다. 네. 정 교수는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원에 CT와 MRI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분석한 다음 수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다,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준우 변호사님, 법원의 이런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일단 제일 먼저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점은, 사실은 이제 유죄 여부와 구속영장 관계는 이제 좀 무관한 것인데, 항상 이거를 이제 일치시켜서 보는 법원 또는 이제 언론 또는 시민분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번 사건에서도 그 자산운용사 대표인가요? 거기는 70몇억의 훨씬 더 큰 액수의 경제적 이득을 받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자백했다는 이유로 이제 불구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혹은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최소 이제 5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 때 좀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공소장에 적혀 있는 횡령 혐의는 1억 5천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리고 뭐 문서 위조 가지고 이제 뭐 심대한 사실관계가 권리관계가 변동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제 구속 영장을 통해서 이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황춘화 기자, 지금 검찰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으니까 좀 환호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몰래 웃는 뭐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제가
검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까지는 따라가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다만 어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발부 이후에 제가 검사들과 통화를 했을 때는 한 톤 밝아진 목소리로 통화를 했던 것 맞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은 한숨 돌린 상황은 맞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조국 수사가 진행됐을 때 검찰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60일 동안 약 60일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비판을 직면했었는데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어쨌든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우선 궁금한 게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권력형 비리라고 보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 비리라고 보고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권력형 비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권력형 비리가 되려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당시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정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검찰이 조국 전 장관한테 두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조 전 장관은 현재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녀 입시 비리 문제입니다.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하면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리고 이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사용했는데요. 검찰은 이 인턴 증명서가 허위 인턴 증명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 개입한 게 아니냐,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정 교수의 주식 투자 관련된 의혹입니다. 네. 가장 최근 뉴스이기도 한데요.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구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주식 자금 중에 일부가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 전 장관이 과연 이 주식 투자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고 있었는지, 돈을 넘길 당시에 주식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돈이 넘어간 것은 알았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인멸을 도왔냐는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조 전 장관의 집에서 PC를 교체했습니다. 그 PC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조 전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자산관리인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요. 증거가 인멸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조했는지 묵인했는지 부분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웅동학원 관련 의혹입니다. 네. 웅동학원과 조 전 장관의 동생이 2016년 무렵에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채무를 가지고 소송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웅동학원이 변론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 전 장관 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조 전 장관이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로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까요? 홍춘아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소로 연결될 될 것인지까지는 한번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전부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님,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볼 때 조국 전 장관한테 책임을 물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법률가 저희 모임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네. 좀 없다고 보는데,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그 서울대 공익법센터 허위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센터장이 아니었고 이제 허위의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 건인데 따님 건 같은 경우는 그 하루 이제 세미나에 나오고 그다음 뭐 이제 그 바깥에서 뭔가 이제 스터디를 한 다음에 실제로 2주치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게 허위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인 거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문 서류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다가 조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도 사실 밝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역시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뭔가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걸 활용한
그 입시에서 사실 조 장관의 아들은 한국의 그 두 개 학교 로스쿨에 입시해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뭐 크게 뭔가 대단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주식 투자 네. 부분은 오늘 나온 거에서 제가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군요. 응동학원 건은 사실 또 장관 직무 수행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증거인멸 부분은 글쎄 고맙다고 얘기한 게 집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 고맙다고 한 것만 가지고 증거인멸의 혐의를 두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과도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황춘화 기자,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떤 수사를 전격적으로 또 전방위적으로 진행시킨 어떤 진짜 이유 같은 게 뭘까요? 수사 본능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검찰 개혁을 막고자 했다면 과연 검찰이 이렇게 현 정부와 각을 세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을 수사했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보면 좀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총장은 아시다시피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네,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은 뭐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 수사한다라는 직진형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윤 총장의 스타일이 조 전 장관의 수사로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말이죠. 뭐 강남 부자 중에 조국 전 장관 가족처럼 뭐 사모펀드를 했다거나 아니면 수시 제도가 도입됐을 때 초기에 자녀들의 그 대학 입학을 좀 도왔다거나 이런 사람 아무나 한 사람 데려다가 이번처럼 먼지털이 전방위 수사를 하면 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참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그러니까 과잉 수사 부분 이런 비판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검찰은 당연히 과잉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모펀드 투자가 단순한 사모펀드가 아니라 이것은 정상적인 펀드 투자가 아니라 자본이 없는 투기 세력이 M&A를 통해서 비상장사를 상장사와 합병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한 투기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입시와 관련해서는 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시와 채용은 미성년자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첫 관문이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비리가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관문이 무너진 것이고 이러한 사회를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변호사들은 과연 어느 선까지가 허위 스펙이냐.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구속하거나 검찰 수사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 인사 과정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고 기소를 한다. 전 참 궁금해요. 앞으로도 그러면 장관 인사 과정에서 뭔가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검찰이 쳐들어갈 수 있는 건지. 혹시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은 안 하는가요? 그 부분도 사실 왜 이 수사에 착수를 했느냐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기들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고소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 좀 추가해 주시죠. 그 검찰의 이런 설명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맥상통하게 좀 그럼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네. 패스트트랙 수사가 문제가 됐을 때는 남부지검에 고발 고소가 들어오니까 바로 경찰로 보냈다가 중간에 갑자기 검찰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왜 그때는 직접 고소고발 들어왔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수사인데 왜 이렇게 강단 있게 하지 않고 있냐라는 질문에 사실 쉬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해석을 낳을 정황을 충분히 검찰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정치부 기자로서 기사를 쓰면서도 그런 비판을 좀 많이 했는데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은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공수처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김준호 변호사님, 검찰 개혁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첫 번째는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우리나라에선 갖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를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검찰이 이제 형사 사법 절차 모델 속에서 이게 상당히 사실은 긴급 체포라든가 뭐 구속이라든가 압수수색이라든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모델, 사법 절차 모델을 어떻게 좀 더 인권 친화적으로 개혁할 것인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 검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검찰은 검찰편, 검찰의 검찰이 되어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 시민의 검찰로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 공수처법, 공수처 설치법이 올라가 있는데요. 자, 지금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지금 야당 또 이른바 보수 쪽에서는 이게 무슨 조국 전 장관 구하기 법이다. 또 황교안 대표는 친문재인 보위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그 정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좀 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법률가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수처 논의가 나온 건 90년대 후반부터 나왔던 얘기고 지금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기 직전 시점까지 온 건 4월 달 말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여름 이후에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장관 사태와 이걸 연불시키는 건 좀 경강부회한 해석이고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친문 보위부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많은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권한 남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을 두지 않는 형태로 법안을 변경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삭제한 채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네, 자 법안은 내용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황춘화 기자,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백혜련 법안하고 권은희 법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공수처장 임명과 그리고 기소권 이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2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이 2명 가운데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백혜련 의원의 안은 바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지만 권은희 의원의 안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 관련해서도요.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에 권은희 의원의 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둬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준우 변호사님,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궁금한 게 민변이 어떤 단체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민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을 배출하고 뭐 정치인을 몇 명 배출했다는 이유로 오해를 되게 많이 받는데요. 현재 1,200명 가까운 법조인들이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일반 시민들의 후원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정부 지원금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권 옹호 활동, 사법 감시 활동, 뭐 입법 정책 관련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민변을 미워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냥 가끔 제 정치적 이유로 좀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것이 오래된 나쁜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고요. 저희의 뭐 부족함이 많이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이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정도로 가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민변하고 공수처를 자꾸 연결해서 공수처를 만들면 민변이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애초에 그 민주당의 공수처 안이 최초에는 검사 출신으로 너무 장악되면 안 되니까 4분의 1 이상을 넘지를 못하도록 하자라고 했다가 아마 지금 백혜련 의원 안 신속처리 안건으로 되어 있는 그 안은 절반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상을 하시는 건 자유인데 실제로 이제 현재 법에 보면 결국 절반 정도는 기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근거 있는 우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춘화 기자. 아까 권은희 의원 안에 기소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기소심의위원회가 뭔가요?
기소심의위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소권 행사를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검찰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 역시 이 두 가지를 가져가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로 권은희 의원이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소권을 따로 떼자.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기소가 이루어질 만한 사안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기소를 모든 사건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어쨌든 정치적 기소가 남발될까봐 우려가 있으니 그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한번 둬보자라는 정책 제안이니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필수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렇게 무슨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지는 않아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협의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자들의 재량 범위 안에 들어있다. 네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님, 그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야 원천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 이런 주장 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사실 이제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냥 검찰과 그 경찰의 기소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수처는 특별히 만들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말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어쨌든 기본적인 특수수사는 다 검찰에서 또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검찰이 훨씬 우위에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재 신속 처리 안건으로 돼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대상은 사실은 5천 명 조금 넘습니다. 수사 대상 한 7천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검찰은 2,300명의 검사가 5,300만 명의 국민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 인력까지 해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6, 7천 명을 기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검사들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너무 관대한 처사를 보여왔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검사들에 대한 기소권은 검사들에게 줄 수는 없는 그 한국적 검찰의 오욕의 역사랄까 여기에 대한 반상적 사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순이론적으로 독일에서 어떻다라는 논의를 그냥 기계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뭐 그거는 그 논리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 반대하는 분들하고 제가 가끔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진국에는 공수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검찰이 있습니까? 하면 답변을 잘 못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공수처에 그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절충 안으로 나온 게 특별감찰관 제도입니다. 근데 그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었거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했는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오히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오히려 공수처가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니까 조금 그 반대하는 분들의 해석이 조금 자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장악해서 뭐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공수처를 도입하고 시행 시기를 문재인 정부 이후로 좀 뭐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제되는 건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이 일단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친위부대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공수처 안에서는 야당의 실질적인 비토권을 부여하는 즉 추천위원 7분 중에 5분의 4가 동의해야만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현재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안을 발의했을 때는 2016년 야당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박범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랑 같이 공동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런 안이 없었어요. 본인들이 야당이었는데 근데 본인들이 여당이 돼서도 추진을 하니까 오히려 5분의 4 줘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는 방안이 설계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충분히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서 좀 재조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국회에서 백혜련 법안 그리고 권은희 법안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대화 또 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법률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은 꼭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사실 공수처 안에서는 두 의원님의 안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요. 그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형식적으로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경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은 좀 다르게 검사 앞에서 그 조사받은 것의 조서의 증거 능력을 경찰 단계처럼 좀 낮추는 법안이거든요. 이게 인권 친화적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좀 후퇴 없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반드시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게 인권 법률가 단체에서 근무한 입장에서 꼭 가지고 있는 큰 바람입니다. 네, 아직은 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은 아닌 것 네. 같고요. 우리 한겨레 신문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많이 부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춘화 기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검찰 쪽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각에서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반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 번도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보면 판사와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판사와 검사 모두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이런 고소고발이 접수가 된다면 자신들의 사법권과 그다음 수사권을 침해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완이 필요한 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군요. 검찰의 어떤 공수처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결국 그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멀리 올라가면 예를 들어 삼성 엑스파일에서 소위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 명단이 제출됐을 때 그 검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명단을 공표한 노회찬 전 의원만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네.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스폰서 검사들, 전관예우 비리와 관련돼서 얼마나 관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간과하고 순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검찰들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춘화 기자, 모처럼 김준우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네, 좀 더 공수처 지금 법안 논의보다 좀 더 앞으로 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수단으로 언급되기 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근데 크게 보면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버리면 애초에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공수처 대신 그냥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버리자.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리고 기소는 검찰이 하면 되지 않냐라는 안을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검찰청에 전문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럼 경찰로 인사 발령을 다 낼 수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면 가능한 건데 현실의 개혁은 저는 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1차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게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저번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제가 논문 쓰는 거면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 텐데 현실에서는 그건 좀 관념적이고 오히려 반대를 위해 다른 논거를 가져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논쟁이 좀 자주 벌어지는 편인데요.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어설프게 손대지 말라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하지 말자. 이제 반대론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경찰을
또 국민이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경찰이 지금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 역량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즉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논쟁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답변을 하고 말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님, 황춘화 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이른바 보수 세력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 개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검찰 개혁을 왜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시절에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살펴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되찾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MB 때가 쿨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검찰 수뇌부는 자유한국당 정권이 복귀해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득권 세력과 검찰 수뇌부의 연합구도를 깨야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혜 그리고 용기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